이번에는 착공을 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그런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그 땅이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겁니다.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기준권리보다 훨씬 빠르고 설정이 없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가처분을 안고 우리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도 넘겨받고 개발행위 허가도 넘겨받고 그렇게 해서 넘겨받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하고 하나는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파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우리가 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요 실전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법인이 누구나 하면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입니다. 이데아 건설이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전부 다 가처분이 있죠. 그리고 뭐 제일 앞선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가 있는데 이 가압류가 기준권리지 않습니까? 기준권리다 보니까 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은 전부 다 뭐니까 우리가 또 인수, 또 안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가처분이 언제지? 2008년 12월 31일, 11월 30일, 11월 30일 똑같이 세 있어. 같은 날짜에 같이 가처분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 경기도 평택시 장원동 땅에 600의 이제 먼지인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데아 건설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일부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도로 쪽에 있는 거는 상가로 분양을 했고 내부 쪽에는 주택으로 분양했는데 주택으로 분양하던 것이 중단이 되고 경매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평택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나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 개인으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약을 해놓고 살고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등기가 빨리빨리 안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가처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땅에 아무 설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처분 해놨으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아무 설정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가처분 해놓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있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만들어서 경매를 집어넣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가처분의 제척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게끔 된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지목이 뭐죠? 전이죠. 토지가 1361평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22억에다가 12억까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16억에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돈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언제 나오면은 창원 황경진 경매학원에서 추천 물건 강의할 때 거기에 공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 특수경매, 지분경매, 건물 매각 제외하고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울하고 달리 그 창원이란 지방에서 돈 몇 번 벌고 났더니 그냥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많았을 때 90명이 넘었었어요. 추천. 그래서 내가 우리 한경진 원장님한테다가 이게 더 감당을 못하니까 수강생도 받지 말으라고까지 할 정도까지로 그 지방에서 돈 조금 벌으니까 엄청나게 수강생이 몰리더만 서울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까지 많이 몰리진 않는데 그때 몰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돈이 될 만한 거기 때문에 이게 22억짜리가 11억까지 되는데 여기 땅에 보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만 쳐도 26억 아니에요. 근데 평택이 이 당시에 2016년도에 땅값이 계속 올라갈 때예요.
몇 년 지나고서 이 400,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니까 제가 보기 이거는 틀림없이 돈이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그 추적 물건 시간에 이거는 공동 투자로 하자. 갖고 한 10몇 억 정도 해야 되니까 한 1억씩 낼 사람을 한 11 몇 명만 있으면은 이거 공동 투자를 하자. 그래갖고 제가 회장 보고 이거 공투할 사람 받으라고 그랬고 다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몇 명이 일단은 손을 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하지 말고 정식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정식으로 할 사람 있으면 우리 회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준비를 다 해놔라. 이러고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그러고 이제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장이 잠깐 날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내가 이 추적 물건 강의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원 법무사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데 이거는 이종실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한 물건이다. 여기 선순위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 인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투자로 했던 사람 10 몇 명이 있다가 싹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회장이 물어보기를 나보고 교수님 이거 선순위 가처분 있는 거 알고 추천하셨습니까? 모르고 추천하셨습니까?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알지. 이걸 내가 왜 몰라. 이거 선순위 가처분 있는데 이건 제척기관에 의해서 지워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했더니 한 6명인가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7, 8억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대로 입찰을 들어가자 해갖고 얘를 보면 16억에 입찰이 들어갔고 이렇게 특수 경매도 대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좀 대출을 좀 한 몇 억정이 모자라니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 어디야 그 법원에서 우리 대출을 안 주는 그거를 몇 개를 받아갖고 얘기를 했더니 사건 번호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출해주러 안내해주는 사람이 어디로 가라 그래갖고 그쪽에 농협에 갔더니 거기 법무사가 싹 검토했더니 이거 해도 괜찮다. 하고 해다 보니까 거기서 대출해서 그때 8억 6천인가 얼마를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16억 받은 거니까 한 50%는 대출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출 받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보면 지목이 전이니까 뭘 해야 되죠? 지목이 전이니까 뭘 해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출해야 되니까.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갔죠. 갔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땅인데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땅인데 이거를 낙찰을 받으셔서 이거 사신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시켜서 농지로 만드시겠습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 시켜서 농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한다는 식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서 전부 다 농지로 원상복구 시켜서 농지로 만들겠다 조건을 쓰고 했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해 줘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지익다만 건물이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진 건물은 요거는 빠졌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경매가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우리 소장을 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에 법원에다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해서 우리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해서
농지를 원상복구 시켜야 되니까 너희들 빨리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걸 쓰고선 했는데 사실은 원상복구를 해도 되고 안 되고 보면 뭐가 핵심이 뭐죠?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얼핏 보면 건물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원상복구 하겠다는 얘기는 먼저 두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은 농지법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것도 원상복구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여기에 설계사무소 어딘지 거기 그 평택시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더니 뭐 나우 건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우 건축에 갔죠. 나우 건축에 갔더니 이거 자기가 그 설계한 것이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개발행 허가가 돼 있는 것도 개발행 허가를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해서 개발행 허가가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를 마저 준공을 시키고 건물도 마저 준공을 시켜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 건물을 준공시킬 수는 없죠.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효소장을 냈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정변경에는 가처분 취소부터 먼저 한 겁니다. 일단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제척기관에 의해서 그 가처분은 이미 실효가 됐는데 등기부등본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제척기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사장님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샀는데 할부로 사고 3년이 지나보니까 할부 다 갚았지 않습니까? 할부 다 갚았으면 거기 설정된 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거 귀찮으니까 안 지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이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줄 거는 없는 설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워달라고 해서 청구를 해야지 지워주는 것이지 그냥 지워달라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제척기관에 의했다 그러면은 지워달라고 그러면 지워주는데 지워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그대로 있는 건데 3년이 지나면 이 제척기관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등기는 얼마나 그랬죠? 10년. 가처분은 가압류는 3년. 이 제척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소장을 내서 여기 제척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더니 바로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준 거를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여기 가처분 취소했더니 가처분 지운 겁니다. 저거를 가처분 안 하고 가등기로 해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를 해놨으면 10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등기를 해놨으면. 근데 아니 제가 보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을 때 가등기도 안 받아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하나게끔 되냐면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죠. 얼마 계약을 하고 얼마 했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토지거래 허가는 임의규정이고 강제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주고 받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그 공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건 등기 이전하지 않았어도 공증해주고 돈 줬다는 거 다 입증하고 했으면 맞지 않냐고 하는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땅 산 사람은 돈 뺏기는 거고 건물을 그 땅 주인이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돈 그냥 자기 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법률 행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안 하고 거기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설정. 네, 설정을 해놓는 설정. 그 설정을 해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가장다는 것은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처분하지 않고 처음에 샀을 때 설정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6억에 설정을 해놓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게 필지별로 분할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필지 그러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 판단을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자기가 산 지분에 대한 것만큼만 그 번지수를 가지고 그 설정을 해놓게끔 되면 제일 제가 본 데는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땅은 날리더라고 누가 낙찰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을 했으니까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주고 샀다 그러면 4억을 설정해 놔갖고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땅은 뺏긴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들어간 거는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땅을 뺏기는 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들어간 것만큼은 건질 수가 있으니까 3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4억 정도에 설정을 해놨으면 딱 맞는 거죠. 보면. 하여튼 제척 기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먼저 보면 우리 이제 수강생 한 분이 가등기를 해놨더라고. 가등기를 해놨는데 그 법무사가 잘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놨는데 9년이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왔더래. 이 가등기가 시효가 만료됐으니까 가등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가서 서류 받아갖고 가등기를 다시 해놨더라고. 보니까 서류 받더니 한 4, 5개월 전에 가등기를 다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다시 했냐 했더니 그 법도 참 잘하네요.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죠. 나를 관리해주는 그 법무사가 이거 보더니 이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다시 서류 받아가서 가등기 다시 해놓으십시오 해갖고 얼마 전에 가등기를 다시 해놨습니다 이러더라고. 원래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낙찰 받아서 잔금 내는 사이에 가서 바로 본등기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척 기간이 지나면 본등기를 받아주질 않아요. 등기소에서. 그런 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 기간에 대한 걸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선순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나 가처분은 3년, 10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는 걸 자신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해놓고 이제 소장을 낸 거죠. 소장을 내서 보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협상을 해서 우리 건물을 사라 하게끔 되면 건물을 사게끔 되면은 뭐냐면 건축지 명의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짓던 건물은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면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우리가 누구누가 한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건축허가서에 있는 건축주를 명의 변경을 해주면 그때부터 그 건물은 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그 건축주 명의 변경에서 건물을 우리가 가져오게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을 팔든지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땅을 보게끔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자 가운데 도로가 있죠. 도로는 형질 변경 준공이 나지 도로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 건물하고 여기 건물이 건축물 과정이 없는 게 뭐냐면 여기 형질 변경 준공이 나서 도로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여기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를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줘서 건축허가 난 건 맞습니다. 법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준공이 되려면은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여기 도로가 준공이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이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개발의 허가를 받았는데 도로를 포장을 하지 않았고 도로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다 지어졌어도 건축허가 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와서는 이 건물 주인들이 내가 보면 내가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이 도로를 준공을 시키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장 무조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니네들 이게 도로를 쓴다면 지분으로 도로 또 사라 이래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은 내 건물 아주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
그러면 오케이 좋다. 얼마 줄 거냐고 약속을 해갖고 우리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우리한테 했고 건축주 명령이 우리한테 되다 보니까 그대로 개발행위가 승계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개발행위가 준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준공이 날고 건축물 관리자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해서 개발행위가 준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샀고 다 했는데 도로를 준공을 안 내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창원에 있는 공동 투자들이 다 샀잖아요. 내가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돈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자 좀 내더라고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시간을 끌겠습니다.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경매로 안 나왔죠. 이 사람도 우리가 도로 준공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도 건물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다 같이 경매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거 하나는 빼놓고 나머지만 경매로 나왔고 이거는 따로 경매가 진행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공천 진행 사람이 나머지도 같이 이거를 경매로 나오면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미 이제 경매로 시작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번호나 이런 건 뜨지도 않았지만 경매를 집어넣어서 시작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살려고 했었는데 이 하는 중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중에서도 한 여러 명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나한테다가 회장이 연락이 왔다가 교수님 이거 교수님이 낙찰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으려고 다 준비했다가 여기 도로 못 내게끔 안 해주고 있다가 요까지 낙찰 받으려고 했다 조금 안 되니까 나보고 교수님 받으시죠 해갖고 내가 이때는 우리 부산에 있는 공투생들한테 얘기해서 요거는 나중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보면 하여튼 간에 순서가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여기에 도로 포장을 하고 개발이 준공을 딱 하고 나니까 여기가 평당 땅값이 500만 원씩 가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땅을 1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한 130만 원씩 주고 사갖고 한 4, 5년 만에 500만 원씩 주고 파는 것이 이건데 제가 보면 핵심이 이거에 보면 이번에도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참 좋은 거 잘 고르고 자기가 하고 비슷하다고 해갖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한 달 두 번 딱 듣고 자기가 이제 강의 못 듣겠다고 반납하겠다. 돈 돌려달라 해갖고 100만 원 돌려준 곳이 있는데 왜 내가 그냥 물었더니 자기가 고르는 거하고 내가 고르는 게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16개를 골랐는데 자기도 고른 것이 한 4, 5개가 나하고 고른 게 같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나이가 고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르는 건 누구든지 다 골라요.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봐서 안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할 줄 모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내가 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추천 물건을 골라준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추천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특수경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라도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도 상대편이 나는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응대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계약 협상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협상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소송하는 내용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나올 때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렇게 응대. 조금 아까 제가 건물 매각 조회를 4개를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4개가 전부 다
건물 주인이 상대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 매각제외를 내가 추천해 주는 것이 자기가 고르는 거하고 겹쳤으니까 나한테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런 건물을 고를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걸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을 나한테 설명을 듣는 거죠.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요. 파는 게 중요하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면은 나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추천 물건을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강의를 듣는다. 참 대단히 제가 보면 조금 좀 그런 생각이 깊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간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빠져나온 거죠. 제일 먼저 가처분 지우고, 그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지전용 허가 받는 거, 그 다음에 가처분해서 지었죠.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했죠. 그 다음에 개발인 허가를 다시 받아서 준공을 시키고, 그러면서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하고, 건물 주인인 건 건물 주인과 협상해서 팔고, 나머지 땅은 땅대로 뒀는데, 일단은 건물 주인과 협상하는 것만 빨리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투자금은 다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빨리 팔려고 애쓰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서 한 4, 500이 올라갈 때지 몇 년, 한 3, 4년 기다리니까 금방 500까지 올라간다 보니까 그렇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제가 이 느긋하게 평택에서 느긋하게 기다려서 이렇게 돈 버는 걸 내가 2건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예전에 또 하나, 그것도 100몇십만 원 주고 샀다가 한 4, 5년 기다리니까 500까지 올라가는 걸 또 본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2개입니다. 항상 지료를 달라고 하면은 측량감정 신청은 바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료 감정해갖고 보면, 조정조사해갖고 보면 얼마에 팔기 위해서 건물을 우리가 얼마를 사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봤더니 내가 갔으면 이 건물 나 같으면은 여태까지 1000만 원 이상 준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500 아니면 200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집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너무 돈을 좀 많이 주고 협상을 한 걸 보고 내가 조금 좀 속이 쓰리더라고. 하여튼 뭐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우리가 그대로 넘겨받고 형질 변경하는 것도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했던 거죠. 시공주인 건축물의 매각 포함 시 명의 변경해갖고,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주도 건축 관계자 보면, 여기 보면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건축 관계자에 대한 시공자 설계 관계 전무자 해갖고 건축 관계자가 있는데, 건축 관계자는 누구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아니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4개가 이제 건축 관계자인데, 이 건축 관계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다 있기 때문에 요것만 바꾸면, 건축주가 바뀌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설계자도 있고 시공자도 있고 감리자도 다 있어야 않습니까? 만약에 감리자가 없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감리자가 있는 건물일 수 있는데, 감리자가 있는 건물이라 그러면은 먼저 허가를 받았을 때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다 있으니까 건축주가 명령 변경을 돼서 넘겨받으면 먼저 설계했던, 먼저 주인이 계약을 했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죠. 넘겨받는데 또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시공자는 바꾸겠다. 그럼 시공자하고 협상을 해서 네가 여태까지 돈 들어가기 얼마냐? 내가 넘겨받았는데 그럼 너 돈 얼마 받았느냐? 그러면 얼마를 받았냐? 해서 나 얼마만 주면 내가 공사 시공 뛰겠다. 오케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그 시공자 명의 변경 동의 인감 증명 조사 해갖고, 시공자도 내가 공사 명의 변경하는 거 공사 시공하는 거 포기한다는 거를 써주면은 거기서도 시공자 또 바꿔줍니다. 설계자도 마음에 안 들면, 설계자 너 여태까지 설계해 준 거 돈 얼마 들어갔냐? 먼저 주인한테 얼마 받았냐? 그래, 나는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막 알았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일한 게 얼마큼 있으니까 헌금만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인한테다가 몇 천만 원 받았습니다. 몇 천만 원 받았는데 얼마를 더 주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설계자도 얼마든지 협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고받을 돈이 있는 건 정산해야지 그 사람도 인감도장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이 아니라 건축 관계자의 명의 변경인데,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네 명이 전부 다 건축 관계자는 언제든지 짓담한 건물들도 바꿀 수가 있고, 주인도 바꿀 수 있고, 시공자도 바꿀 수 있고, 설계자도 바꿀 수 있고, 감리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 공장을 짓던 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건축주하고 명의 변경해서 돈을 주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야, 나 보면 그 담당자가 웃기더라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하고 다 계약을 해와야지 바꿔주겠다. 아니, 내가 낙찰 받았는데 내가 건축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를 나한테 명의 변경을 해야지 내가 건축주로서 설계자, 감리자 모두 바꾸도 하고 그 사람하고 하는 건데, 다 새로 계약을 해와야지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 해주더라고. 그 행정소송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냥 뭐 또 행정소송 그 허가 사는 데는 뭐 1억 얼마를 주고 샀는데 명의 변경을 안 해주는데, 행정소송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다는 건 또 아까워서 그것도 행정소송 안 하고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 참 조금 제가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싶은데, 내가 사실은 행정소송을 해도 되는데 내가 시간이 나면은 내가 이 법규 가지고 감사과에 가서 법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건축주도 안 됐는데 건축주가 돼야지 설계자고 감리자고 시공자고 내가 계약을 할 거 아니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먼저 계약을 승계를 받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 아직 건축주 명의 변경도 안 했는데 설계자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보라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수강생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자기가 가면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게 안 된다고 왜 그래? 내가 가서 하면 돼. 하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이 나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 참 이상하네요. 왜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가서 하면 또 된다 그래요? 그거는 얘기 뭐냐면 말을 조리 있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 가지고 안 된다는데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 담당자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조리 있게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할 때는 감사과에 가서 감사과를 놓고서는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행정소송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거는 행정소송 한번 해서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안 해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판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데 조금 안 하고 좀 있어가고 조금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보면 19번째는 이건 같은 겁니다. 아까 이거 하나 빼놨던 거 있죠. 이거 이거 3억 2.8년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고 있고 엄마가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돈도 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그 노인네 부부가 같이 이제 여기서 저는 저렇게 살겠다고 이사 온 건데, 몇 년 전에 그 남자분은 돌아가셔갖고 모친이 혼친이 혼자 살고 계시고 아들은 이제 다른 데서 살고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여기 모친이 그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돈이 있는 아들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죽을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정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이 들어올 줄 알고 이 사람이 얼마를 들었냐면 3억 3,100만 원에 들어온 건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 사람이 한 3억 3천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3억 4,500 정도는 쓰면 된다고 했는데 3억 6,900까지 또 썼어. 쓰기도 많이 썼어요. 보면 할 수 없이 보면 우리가 낙찰 받았더니 협상을 하려고 가르쳐주자니까 우리 강의실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넘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3억 6,900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땅값이 지금
감정가 했을 때 100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한 3, 400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4억 얼마를 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4억 3천이니까 얼마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넘겨주고 받아서 이거는 한 달, 2달 안에 그냥 바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옆에 것들 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한 1년, 2년을 씨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내용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돈도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여기서 난 더 이상 이사 못 가고 그냥 여기서 죽을랜다고 하면서 이 엄마가 여기다가 텃밭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권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 달라고 해도 협상을 할 것이다 하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신권에서 질러놓고 들어가도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한 2천만 원 더 질렀더라니까 가서 봤더니 둘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넘겨줬던 그 사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면 논산시 가해공원 등리에 여기 뭐야? 지목이 답입니다. 답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오는데 여기 뭐야? 보면 바닥공무리가 쳐진 게 있습니다. 여기 바닥공무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바닥공무리 쳐져 있습니다. 바닥공무리 쳐져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뭐가 돼 있죠? 여기에 바닥공무리도 포함으로 돼 있죠. 바닥공무리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아까 건축주에게 도장을 받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바닥공무리 포함이 됐으면 바닥공무리 포함이 된 거를 갖다 주면은 먼저 건축주의 명의 도장 없이 그냥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이 그냥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집다만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냐 포함이 되지 않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주를 넘겨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이겁니다.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죠. 유치권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건물은 낙찰받지 않고 땅만 낙찰받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한 것이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죠. 땅만 낙찰받아갖고는 유치권자 건물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유치권자하고 건물주인하고 다 나가라고 우리 소송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고 여기에 구축물이 포함이 됐으면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을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얘가죠. 우리가 짓다만 건물에 유치권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라 그러면 그거는 나는 땅 주인이다 보니까 유치권자하고 건물주인을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고 여기에 건축물 짓다만 건물이 포함이 됐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건물에 짓든 유치권은 우리가 떠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축물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치권은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를 갔을 때에 여기 보면 유치권 평가도 없죠. 근데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갔을 땐 유치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낙찰 받으려면 감정평가사가 갔었을 때 유치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 이후에 유치권을 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낙찰 받으라고 해갖고 제가 소송을 한 겁니다.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한 건데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 서면을 했죠. 다른 거 다 말고 판결문만 보시는데 판결문도 이것만 보십시오. 주문 판결문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청구 부분은 각각한다. 유치권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점유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점유는 압류 후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상 컨테이너 2동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뭐야? 39만 5천 원, 33만 8천 원 두 건설 회사가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한테다가 이걸 우리한테다가 지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입니다. 그걸 내가 옮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판사님이 이렇게 여기를 철거하고 나가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피고들은 당시 법원 조사관에 의한 피고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다 보면 압류하고 나면 법원에서 현황조사서를 내보내는데 현황조사서 때 그때 사진 찍었는데 유치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왜 그 당시에 갔을 때 없었느냐는 걸 설명 못한다. 피고들이 위 경매 사건 결정 등기일인 2010년 11월 이전 컨테이너 플랜카드를 게시한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표적인 표시를 하였다거나 자신들 이외의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갔을 때? 법원에서 현황 조사서를 갔을 때, 법원의 직원인 사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이미, 유치는 압류하기 전서부터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했었던 것이 증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판결문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보시게끔 되면 피고들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 컨테이너가 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다가 압류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고 나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거들어 놓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서부터 유치권이 했다는 것이 있어서 감정평가 현황조사서를 하러 갔을 때 유치하는 것이 인정이 있었다면 이게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현황조사서를 갔을 때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압류 후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에 유치권이 있을 때는 항상 현황조사서를 먼저 보고 현황조사서에 간 사람이 아무도 만날 수 없음, 채무자 점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현장에 유치권이 있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서가 찍은 것이 플랜카드도 있고 뭐 유치권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현황조사가 가기 전에 간접 점유를 해서 이미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보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 현황조사서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점유. 자, 오늘 여기 유치권 요걸까지 해서 끝으로 오늘 특수경매 인물이다의 강의를 끝내고 다음 주서부터는 부동산 소송이다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되고, 아마 이번 달 그 24일 날은 23일 날이 아니라 26일 날은 제가 이제 다른데 좀 출장을 가는 바람에 그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6일 날 하고 12월 3일 두 번은 제가 출장을 감으로 해갖고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번서는 부동산 소송이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